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 쏠림 현상이잖아요. 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 저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좀 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한 3가지 아니면 5가지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보겠다. 우리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 갔을 때 사면요. 네. 거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나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 아침에 일찍 회사를 와서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8시에 이제 세일즈들한테 자기네들이 쓴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거치고요. 그 다음에 8시 한 반 정도가 되게 되면 모닝 미팅 끝나는데 근데 이제 고객분들한테 뭐 간단한 콜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때까지 뭐 외부에 세미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요청 자료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또 같은 패턴으로 이제 뭐 세미나를 다니거나 자료를 쓰거나 아니면 뭐 외부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이고요. 전략 쪽은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될 거고 기업 분석 쪽은 아마도 기업 탐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컨퍼런스 콜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아마 그때부터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밤에 써갖고 새벽에 다 쓰고 그다음에 조금 잤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일상이죠.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한 콘트는 지난 2020년도에도 그랬지만 빅7에 쏠린 그 시가총액이 S&P 500에 거의 30%에 육박한다. 네. 뭐 그러면서 과거 닷컴 시절에 이 정도 쏠리면 항상 고점이었다. 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미국 시장은 그렇지만 닷컴 때 비해서는 지금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강력한 경제적 해저와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파워가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저는 뭐 PR이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네. 뭐 쏠림 현상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 쏠림 현상이잖아요. 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 그래서 2차 전지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퀀트를 하셨으니까 퀀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쏠림 현상을 과거랑 이렇게 비교해 볼 만한 케이스가 있나요? 사실 별로 그렇게 찾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2차 전지가 너무 쏠림 현상이 셌거든요.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26일이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뚫고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그때 증시 거래 대금이 62.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때는 코스닥 거래소 합쳐서 한 뭐 10조, 14조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기록을 했었고 야. 이게 굉장히 역대급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최대치냐? 그러진 않았어요. 최대치는 2021년 1월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가 땡겨가면서 네, 코스피가 3,200까지 쫙 땡겨가는 연초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쏠림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올라가거나 이건데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2차 전지가 그 많은 거래 대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도 그날 8조인가 9조 거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각각의 ETF들이 있어요.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는데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를 보게 되면 이게 FN 가이드라는 데이터 제공 업체에서 주는 퀀티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 FN 가이드 2차 전지 테마 지수라고 이 ETF가 복제해야 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한 3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의 거래 대금이 그 62.8조 원의 49%를 기록을 했었어요. 야, 네. 그 부분만 50%를 차지했네요. 네. 그래서 그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좀 내려가면서 지금은 비중이 한 40%, 30%대로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이 돈들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났던 환경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포모라고 해서 네. 이제 남들 다 버는데 나는 소외된다. 요것 때문에 이제 돈들이 이동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이 됐고요. 2019년, 20년부터 진행이 되어온 부동산 광풍, 2021년에 코인 열풍. 그러네요. 네, 이걸 보면서 주변에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이제 2022년에 금리 올리면서 시장이 좀 멈췄고, 근데 2차 전지가 올해부터 올라가니까 그때 놓쳤던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다시금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뭐 일부 애널리스트, 일부 언론, 뭐 저도 그렇지만 이건 과열이 되어 있고 밸류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됐고 일단 난 벌어야겠다 하면서 쫙 몰리는 거죠. 결국에 이 폭탄 돌리기인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벌 수 있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이동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는 결국에 이것은 확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 대신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좀 이동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될 거고 바이오 플랫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얘기를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색깔을 봄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시가총액 순위를 나눠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매년 말이 되면 시가총액 순위를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10년 전에 어떤 색깔이었을까? 2012년에는 반도체가 당연히 상위에 있긴 한데 조선, 한전 같은 유틸리티, 네. 은행, 보험 뭐 이런 옛날 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부동의 1등이고요. LG 엔솔, SK 하이닉스, 뭐 여기에서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네요. 들어가 있고 네이버, 뭐 포스코 퓨처엠도 갑자기 올라오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성장 섹터로 다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그렇다면은 2차 전지에 쏠려 있던 게 결국에 빠져나와서 딴 데로 간다면 또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퀀트적인 측면 수치로 보게 되면 그러한 변화 흐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종목별로 이제 포모 현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심리의 공황 상태라든지 공포스러움의 극단을 보면서 이제 바닥 졌구나, 이제 상투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네. 혹시 투자 전략팀에서 오랫동안 이제 시장 분석을 해오셨는데 어떤 섹터의 흐름 변화나 시장의 변화에 이 지표가 정말 전략 보고서를 쓸 때 참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일단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심리 지표와 그리고 가격 지표를 추가로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라고 해서 이제 월간마다 나오는 경제 지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행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걸 네.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가격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어쨌든 과학의 영역이기보다는 예술의 영역과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지표를 보는데 이 심리적인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찾기 쉬워요. 구글에 이제 CNN Fear and Greed Index 예. 공포 앤 탐욕 지수 치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탐욕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공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큰 흐름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종목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지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을 그냥 나는 ETF로만 좀 쉽게 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 갔을 때 사면요 네. 거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공포에서 탐욕으로 가는 그 과정에 주가가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CNN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고 있고요. 가격 측면에서는 각각의 시장마다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술적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상대 강도라고 해서 네. RSI 지표를 좀 네.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증권사 HTS나 MTS를 보게 되면 그 안에 그 RSI 이제 기간과 시그널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14하고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놓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숫자가 무엇인지 요거를 좀 찾아서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지만은 상대 강도가 되게 높아졌다. 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올라가는 탄력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가격 지표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하고 유가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근데 금리 자체만 보는 것보다 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 일드 커브라고 하죠. 네. 이게 사실 경기의 선행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요. 유가는 뭐 이제 오일 국가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제품들은 다 유가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딱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업 지표를 볼 때 이제 각각의 실적들 이런 것들은 저보다 오히려 그 기업을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훨씬 더 잘 볼 거예요. 그리고 기업 IR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수치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제 서로 릴레이션십을 갖고 뭐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출할 수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관점이라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를 보되 이 수출 데이터 안에서도 수출 전망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전망치가 나옵니까? 전망치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전망치가 오. 근데 매월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분기 말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나오고, 한국은 대부분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나 이익의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요. 네.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인데, 이 전망치가 분기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네. 발표하냐면 한국무역협회에서 매 분기 말 정도에 발표를 하고요. 대략 3, 6, 9, 12 한 20일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 한국무역협회가 실제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지, 수출이 호조일 것인지, 계약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를 지수화를 시켜줘요. 오. 그래서 요 패턴이 수출 증가율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포캐스팅 방법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 애널리스트들과 다르게 이제 전략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지표를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요즘 환율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환율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1,440원인가 기록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101, 100 뭐 살짝 깨기도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여전히 뭐 1270원 이러니까 네. 수출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유, 이게 혹시 뭐 다른 우리나라만의 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걱정도 돼요. 일단 환율이 어쨌든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의 수출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환율은 레벨은 조금 더 내려갈 거고요. 왜냐하면 달러를 갖고 오다 보니까요. 외국에서 벌어서 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관련된 PF인데 이런 게 되면은 또 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수준에서 환율이 막 급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현재 수준 또는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PF,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새마을금고 이슈도 있었고 혹시라도 뱅크런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자금들은 정말로 큰 공사들은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에서 안 해요. 예, 브릿지론을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다 갖고 있고 여기는 지금 실적 발표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는 터질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한국의 펀더멘털을, 기초 체력을 완전히 훼손시켜 갖고 환율을 위쪽으로 당기는 요인까지는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도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창용 한은총재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외자 유출, 뭐 금리 변동, 한국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은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율은 그냥 현재 수준보다 살짝 밑으로 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연말 환율, 뭐 내년도 전체적으로 평균 환율 이런 걸 근거로 자료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 환율하고 내년 한 평균 환율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앞으로 내려가서 뭐 한 3분기에 뭐 1280원, 1250원 4분기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근데 1200 밑으로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1200 초반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환율보다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제도 저한테 그 TMF 장기채에다가 투자하는 네. ETF죠. 네. 네, 그런 부분에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올해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전망을 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에 배팅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아마 투자하신 것 같은데, 금리가 7월 달까지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네. 미국 10년물도 그렇고 우리나라 10년물도 안 떨어지고 위에서 맞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는요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5% 7월을 끝으로 네. 금리는 이제 동결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한 3월 정도에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통화긴축을 1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했습니다. 5%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시차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그대로 좀 멈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멈출 것이다 전망이 나오게 되면 시장 금리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는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아진 금리 때문에 경기는 회복하지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 흐름일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금리에 대한 투자보다 이 금리와 연동된 파생상품 쪽에 ETF라든지 ETN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의 손실인데요. 근데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TMF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냥 한 배짜리가 아닌 것 같고 세 배짜리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세 배짜리는요, 이거는 사실 추세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녹아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딱 그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품은 없지만 신용이나 미술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최대 3배까지 일으켜서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지만 3배짜리 상품이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커지는 변동성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가면은 숏을 잡은 거는 전반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버티셔도 사실 진짜 위기가 와서 다시 제로 금리로 가지 않는 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손실 정도가 그래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면 빨리라도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도 그렇지만 미국 인버스도 같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가 걸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게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좀 나아요. 이게 만약에 브라질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면 이게 언해지라서 그쪽 환율까지 돼버리면 진짜
순식간에 50% 이상의 손실까지도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이제 좀 봤는데 이게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부분이 만약에 3배로 변화했으면 이 부분은 좀 손실을 줄이기가 힘드실 것 같고, 근데 기다리다 보면 어쨌든 시장 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실폭을 줄이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IRP 계좌, 뭐 개인연금 저축 계좌 이런 걸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IRP 계좌는 펀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펀드를 가입하든지 아니면 ETF를 사든지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연말 좀 너무 단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거는 저희도 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한 1년 묻어 놓거나 뭐 했을 때 괜찮은 거 뭐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ETF 하면 반도체 ETF도 있고 여행 ETF도 있고 화장품 ETF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1년 정도 봤을 때는 나 같으면 요렇게 한 3가지 아니면 5가지 ETF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겠다. 네. 네.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퇴직연금을 운용을 네. 한다면요, 어차피 뺄 수도 없는 돈이고요. 네. 네, 30%는 채권이고 그렇죠. 70%를 이제 넣을 수 있는데 3개를 넣는다면 전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하나 넣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은행을 하나를 넣을 것 같습니다. 은행요. 그리고 바이오 종류를 하나를 더 넣을 것 같아요. 바이오도 완전 빈집이라서 네, 개인들의 이제 센티멘트가 2차 전지에 이제 쏠렸다가 21년 하반기에 이제 메타버스처럼 네. 분명히 뭔가 또 새로운 데로 갈 건데 그게 뭐가 될까 보면 저는 바이오가 한 5년 쉬어가지고 네. 바이오도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네. 바이오 좋게 보시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3가지를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은행은 배당이 높습니다.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좀 봐야죠. 네, 네. 그래서 배당을 받는데 이 ETF의 배당은 일반 주식이랑은 좀 달라요. 네. 4월에 분배락이 걸리면서 그때 배당이 나오는데 아, 이번에 은행주는 한 7%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번외긴 한데요. 이게 퇴직연금 말고 돈이 있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규제 산업이긴 하지만 배당만 본다면은 배당을 2번이나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전에 사서 주권으로 받고 네. ETF로 또 할 수도 있고. 아, 근데 뭐 이건 어쨌든 번외고요. 한국의 대표 주식인 반도체는 담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이오인데 성장을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너무 싸졌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아까 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런 ETF가 있는데 지금 이게 4만 원 넘었다가 뭐 3만 9천 원 이렇거든요. 근데 연초에 10,000원대 하던 거였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성장 측면에서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다. 네. 타이거 ETF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미래세 자산에서 운영하는 거고 네, 한투에서도 운영하는 ETF가 옛날에는 네 있었습니다. 킨텍스 네, 킨텍스가 있었고요. 네, 이름 바뀌었죠? 네, 이름 바뀌었습니다. 에이스인가요? 아마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참 우리 주식 이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저희 옛날에 20년 전에 신한투신 팀장님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펀드 매니저가 됐나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막 9.12 테러 터지고 닷컴 버블 깨졌을 때였는데 참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우리 김 팀장님은 투자 전략팀에서만 오랫동안 계셨다는데 정말 이 맞추기 힘든 이 시장을 분석하는 업무인데 힘든 일이나 위기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자주 옵니다. 예, 그리고 위기는요,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체력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좀 높은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처음 1년만 잘 견디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의 몸이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엔 또 과거하고 다르게 뭐 야근이나 이런 문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거는
업력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맞춰야 될 때 못 맞출 때 못 맞추는 이런 스트레스 사실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죠. 이 논리의 전개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할 때 왜냐하면 또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의 이해관계는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한다면 굉장히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힘든 장인데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뭐 멘탈 관리 그러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투자분들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닙니다. 저는 뭐 고객분들 만날 때 워렌 버핏이 와도 한국에선 돈 못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일단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률 극대화 시킨다면 가장 좋지만 사실 그거를 매번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조금 떨어지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내 공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어려운 한국 시장에서 그래도 길게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완전히 버려야 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는 말씀 중에 논리의 전개, 맞고 틀리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가 좋대? 이게 좋아? 누가 저걸로 많이 돈 벌었대? 이게 투자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